인사드리고요. 저는 오미숙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몽과 이사회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는 제가 한사님 성남용인에서 임원 역할을 저의 10여 년 하다 보니 그 경험도 있고 또 그게 저한테 또 좋은 기회였기에 그거를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려드리고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주제를 던져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얘기하는 동안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해주셨다가 이따가 얘기 나누는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사회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실상 뭐가 문제인지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언뜻 의문이 가는 일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얘기 나눌 때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원이 되는 순간 어쩌다가 되신 분도 있고 원하지 않다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분도 있고 원해서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돼요. 또 돈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이 너무 많고 회의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나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이 조합이라는 조직을 좌지우지하는지 아마 앞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이제 어느 분들은 갑질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아주 잘 모르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이 이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한사님 생산자 연합회에서 라오스로 연수를 갔어요. 말이 이제 연수인데 거의 여행 비슷하게 번개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는데 마침 3월에 이사회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연수로 돌린 거거든요. 그 사무처장님은 계속 3박 5일 동안 이 이사회를 언제쯤 어디서 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하고 계속 의논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번 사무처장님은 굉장히 심각하죠. 보고사항도 있고 또 안건도 몇 개가 있어서 이거를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호텔 로비에 긴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산만하고 마이크도 좀 써야 되고 이렇게 그러다 정한 곳이 노래방이었어요. 그 전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는 그 장소로 다시 갔죠. 일단 밀폐된 장소에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시간은 저녁 먹고 한 7시, 8시인가 이때였고요. 술이 권하게 취한 분은 누워서 좀 주무시고 계시고 좋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다 하셨어요. 하고 주요 안건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다루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산자 이사로서 어느 지역 생협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본인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생산자 연합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 것 같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라야 되느냐 이렇게 약간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장 되시는 회장님과 이제 사무처장님이 변명 비슷한 건 하시겠죠. 사실은 이렇다. 원래 우리의 안건이 아니다. 그거는 지역 생협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는데 정작 질문을 하신 분은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사회를 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회 한 장면이에요. 매달 해야 될 이사회를 넘기면 안 돼서 거기까지 가서 노래방에서 이사회를 했고요.
또 뭔가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보고까지 했고요. 안건은 다루기 힘들었는데 그나마 하나의 안건이 나와서 하긴 했지만 약간의 좀 뭔가 분위기가 강제로 끝내야 한다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막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회는 이분들에게는 목숨 걸고 해야 돼. 뭔가 철칙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거기서 감사 역할을 하는데요. 감사는 굳이 이사회를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생산자 연합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매달 들어가요. 거의 이사처럼. 대신 감사는 의결 권한이 없어서 사실 말도 잘 안 해야 된다고도 하던데 저는 뭔가 질문을 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긴 하는데 그 생산자연합회 이사회도 이 지역 생협에서 하는 이사회에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현재까지 이사회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게 분명히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좀 있죠. 일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 도대체 이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조직이 사업체야, 운동조직이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결과 관련해서 저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조차도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가 너무 많아서 좀 너무 길어서 힘들다는 회의주의자가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회의다라고 해서 회의를 주장하는 회의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는 어떤 의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변하는 조직인 조합원 대표들이 모여있고요. 또 실제 물품 사업을 하는 경영 파트가 또 있는 거잖아요. 한사님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책임자는 사업 경영에 굉장히 치우쳐 있고요. 또 임원들은 조합원 대표로서 조합원의 활동에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사회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원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조합원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원들은 도대체 조합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사회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적 의결 과정이죠.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고요. 또 이사회가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하려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걸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사회는 임원들한테는 중요한 의결 현장이긴 하지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리더십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의 리더의 감각, 능력 이런 것들을 실상 이사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사회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먼저 이사회는 뭘 하는 곳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답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회는 총회가 있고 조직표 보면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1년에 뭘 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사회에서 가져와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는 회의체예요. 그래서 1년의 단위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상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사회는 설치가 돼 있고 1년에 몇 번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최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의결을 하죠. 의제는
주로 조합의 재산 문제, 또 업무 집행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규정이나 규칙 제정 변경 폐지, 이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관이나 규약은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죠. 그거는 총회에서 다뤄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수시로 변경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규정으로 정해놔요. 이를테면 위원회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서 어디나 아마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어디나 아마 규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집에 보면 정관 뒤에 보면 아마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규정, 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규약을 해버리면 환경위원회를 지금 당장 3월에 설치하고 싶은데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의 의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해버리면 이사회에서 그걸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 직원을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것을 승인하죠. 그러면 여기서 간부란 누구인가가 아주 애매했어요. 이를테면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팀장도 간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전에 운영기획팀장을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약간 조직이 크면요, 직원급의 상무 정도 아니면 부서장, 이거를 간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 그분들을 그 직급을 줄 건가 말 건가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도 겸임하긴 하지만 상무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로서의 상무는 이사회에서 잘라버리고요. 근데 그거는 이사장 혼자는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생협에서 상무의 전행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이 사람 상무를 둘 수 없다고 해서 말하자면 탄핵인데 물러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사회가 하고 있대요. 대단한 권한이에요. 그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도 여기서 다루고 뭐가 하나 빠졌는데 자료가 바뀌었나 봐. 그러면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하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제적이사가 이제 막 13명이라 하면은 그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요. 거기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합의제를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사분들이 가끔 있죠. 근데 원칙은 정관에는 과반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장은 가부 동수일 때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 기본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도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3명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가 뭔가 이해 당사자일 경우에 그 의제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일 경우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자, 그러면 이사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되나? 말하자면 임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이런 건데요. 우리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한사님 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한살인적이야 라고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임원을 하면 좋겠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살인만 빠져 사는 사람들, 되게 헌신성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앞에 거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잘하고 판단력도 있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안목도 좀 커 보이고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헌신성이 뛰어난 사람 이거 굉장히 존중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는 굉장히 그 호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쓰신 맥레오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로 그 지역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할 경우에 이 도덕적 헌신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 필수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 그다음에 도덕적 헌신성 둘 다 겸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사님 지향에 보면 이렇게 살고자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한편 그래도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만한 기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두 양면이 고르게 좀 갖춰진 사람이 임원을 하면 최고겠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힘들죠. 과연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조직이 사업체냐, 뭔가 사회운동을 하려고 하는 조직이냐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주로 요즘 같은 일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조합은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보고도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런데 이 사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활동 보고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사업 보고를 많이 해요. 지금 매장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뭐 어떤 물품이 지금 적체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무 보고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사님들은 이제 긴장을 하죠. 숫자가 약한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마이너스만 없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크게 한번 부어지면 이제 갑자기 눈이 이제 크게 떠지는 거죠. 오, 적자야?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물품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러면 조합원 활동도 물품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조합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펴져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무슨 백화점의 문화센터야?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조직이야?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드는데 어찌됐든 협동조합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익히 알고 계시죠. 사업체로서의 속성들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 목적이 아니어도 사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성,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1980년도에 2000년, 서기 2000년에 협동조합에 대한 레이들로가 보고서를 썼지요. 거기에 나오면은 내용을 보면 둘 다 중요한데 협동조합의 생존은 바로 기업으로서의 자기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1차적인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비중을 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유럽 소비자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해 가던 시기였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애초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사업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목적이 굉장히 강해지고 주로 이제 경영진들의 역할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살아남는데 협동조합으로서의 자기 기능은 사라지는 거죠. 그게 협동조합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사업체가 아니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시민사회운동처럼 시민사회운동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우리끼리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면서 하는 기업들은, 사업체들은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치우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내보냈죠. 예를 들어 보고. 그처럼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가야 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살림에서의 사업과 운동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는 한살림의 운동은 바로 운동 구매 활동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회운동가와 농업인들이 만났어요. 소비자하고 농업 생산자가 만난 게 아니라 사회운동가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뭔가 생산을 하면서 땅을 살리고 농업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지요. 거기에 소비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면서 소비자도 소비자 조직을 만들고 생산자는 생산자 조직을 유념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농업을 살리고 밥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너무나 단순해서 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이게 이제 기본 철학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운동으로 확장하고 있느냐, 바로 물품 구매 활동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운동의 기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회 변화 운동을 확장해 나가는 게 한살림 운동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품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경제적 목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생산자들이 생산해낸 이 귀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활동이 저는 세협의 기본 활동이고 한살림이 해야 될 기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업이냐 운동조직이냐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죠. 입자금 장보기사도 있고요. 맨날 와서 고르는 사람도 있고요. 생협 장보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릴 분들이다. 물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한살림 조합원에서 굉장히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살림은 그렇게 하지만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조직하고 사업조직이 분화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조직은 그야말로 조합원 활동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물품 사업을 통해서 그분의 거기에 몇 퍼센트가 사실 이 생협조직 운영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이콘은 다 구분이 돼서 사업 쪽에서 돈이 오고 가진 않아요. 여기서 다 해가야죠. 그런 점에서 한살림하고 좀 차이가 있다. 회의.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회 말고라도 운영위원회, 지부장님이 지부장 모임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해서 모임이지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사가 되고 나서 처음 경험하는 게 4월에 아마 이사회에 오셨을 텐데 첫 느낌이 좋으신 분도 있었지만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7시에 끝난다고 해요. 네. 청주는 오후 1시 반에 끝났어요. 네. 규모가 달라졌나? 그래서 저녁 먹을 때쯤 해서 서울을 끝났고 성남 용인만 해도 한 5시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 겪고 나면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애들이랑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없다고 걱정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편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 그러고 너는 매일 뭘 길게 하냐. 그래서 하여튼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길고 지루하고 그리고 회의할 때 굉장히 치열해져요. 가끔. 그래서 한창 싸우다 보면 진이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의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협동조합 이론에 보면 의사결정 비용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꼭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주식회사는 할 말만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뭘 이렇게 길게 해서 길게 하는 시간과 또 한 번에 의결을 하지 못해서 한 4~5번 해서 그때서야 결정이 되면서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용의 추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협동조합에서 회의는 필수고요. 길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조합원 조직인데 그 조합원의 다수의 의견을 다 담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이사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의결 과정에서 본인이 소외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특히 이사분들은 나 없을 때 뭐가 결정되는 꼴을 못 봐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이런데 어떻게 회의가 짧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만 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혹 실무자들이 그 회의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틀렸다. 회의가 일이에요. 협동조합에서 회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 끝나죠. 그래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회의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해놔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회의 시간 그리고 빨리 결정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에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로 그 회의주의자, 회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회의주의자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는 조합원 대표자로서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물품 사업 일종의 그 경영이 사업 경영이죠. 이 사업 경영을 이사회에서 같이 이제 다루고 있어요. 현장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임원과 실무 책임자의 관계 또는 그런 활동 조직하고 또 이 사업 경영 조직하고 뭔가 통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 경영비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이 조합의 경영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업무 집행을 누가 하느냐. 근데 이사회 자체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집행권은 이사장과 그 실무 책임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대표들은 이 물품 사업이나 아까 숫자에 약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 경험이 좀 없어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경영자를 두고 싶어 하죠. 그런데 판사님에서는 주로 오래된 실무 책임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회사를 경험했듯이 뭔가 빨리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우리가 조합원 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매장을 내야 되는데 당장 매장에 낼 만한 장소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매장을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사진들은 그때서야 우리가 매장을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답답하죠. 당장 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매장을 지금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제가 뭐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그러면 한 손씩 보러 가요. 그러면 이사진들 다 쫓아가죠. 왜냐면 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사님들은.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도 말이 많죠.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이냐, 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다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사실은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사업경영 파트와 또 조합원 활동 조직들을 대표하는 이 그룹 사이에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경영의 책임은 이사회가 지고요, 이사장이 져요. 만일에 어떤 매장을 잘못 얻어서 이게 그 전세 등기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를 물어내야 되잖아요. 물론 사무국장이나 상무가 잘못하는 경우에요. 이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잘 못했어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생협법적으로는 이사장이 져요. 그래서 이사장은, 현재는 생협에서 이사장은 경영 책임자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한사님에서는 이사장과 이사들은 경영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 운영하는 데는 이 경영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가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작 책임은, 여기서 아무리 잘못해도 정작 책임은 이사장과 이사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소비자 협동조합, 우리는 생협이고요. 유럽은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조합원 대표 그룹 이사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격한 위임 체제죠. 그래서 실무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 집행위원회에 위임을 한 상태고요. 여러 방향과 정책과 운영에 관해서 감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럽이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사님은 이게 지금 통합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 하고 있을 때 한사님 연합에서 이사장과 실무 책임자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 번 연수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열렸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또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한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사업가, 활동 조직, 조합원 대표 그룹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정하지 않겠죠.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법적으로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조합원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조합원을 대변해야 될 위치인데 이사가 조합원에 대한 견해나 조합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모는 항상 나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간혹 조합원은 이럴 것이다 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조합원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세요. 보통은. 이를테면 우리도 아이쿠처럼 조합원이 요구하는 거를 다 반영해야 되지 않아요 하고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조합원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설탕 같은 거죠. 우리 설탕을 원해요, 조합원들은. 그리고 한사님 매장에 가서 설탕도 사고 매실도 같이 사고 싶어 하고요. 커피도 샀으면 좋겠죠. 그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런데 굉장히 원칙적인 이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조합원은 옳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과연 옳고 그르면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어긋나면 옳지 않고 나랑 같은 의견이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한사님의 물품 정책이나
그런 지향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근거했을 때 과연 옳은 얘기냐 그른 얘기냐라는 거는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의 판단에 있어 내 잣대로 조합원의 의견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설탕을 물품으로 취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는 이사님들이 대부분 한 9대1 정도로 찬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 모임, 동아리, 위원회에서 의견 취합을 해서 찬반 투표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사회에서 한 88% 정도가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이 정도 비율이 이제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 조직에서 설문조사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의결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와서 결과를 얘기했더니 다수가 나오니까 어떤 이사님들은 그거 조합원 5만 조합원을 다 의견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발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정권 회의에서 우리가 마을 모임이 조그만 조직에서 일단 조합원의 의견 들어보자고 합의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과는 이렇다 해도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이사회 의견을 하자를 했어요. 실대판. 반대가 반. 그래 안 됐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조합원의 대표인데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럴 땐 저기다 갖다 붙이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랑 내가 원했던 바였다면 받아들였을 것인데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죠. 이거는 거부하는 명분이 생긴 거죠.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했을 때, 만장일치 얘기를 했을 때는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못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하지만 그런 기초 조직을 통해서 의견들을 계속 담아내고 또 본인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원 활동이나 지역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항상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에 와서 그걸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방사성 물질 검출 기준 만드는데 7이냐 4냐 이런 거 할 때 이사진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번 열었는데 많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봐요.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물론 그걸 표결에 붙이지는 않았지만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은평구에 있는 의료생협이 이제 전환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병원을 열 때 그 병원을 열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집단을 이런 거를 여는 거예요. 그거를 연달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7번 내지 8번을 열어요. 그러면 한 30-40명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없이 손 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왜 열어야 되고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고 열 때 뭐 조합원 가격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뭐 의사 월급은 얼마 주고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같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30-40명이 올 수 있었던 방법은 그 이사분들이 한 사람당 5명 내지 10명을 맡아서 연락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 돌리고 문자 넣고 해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대원 애벌레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속 열면서 이 병원을 여니까 뭐 전체가 오진 않아도 굉장히 뒤끝 없이
병원을 열 수 있었고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산림의료 사업이 이렇게 하게 된 그 벤치마킹 한 게 일본 미나미 의료 생협인데 여기서 1000인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더 확대되면 만인회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1000인회를 하는데 그 병원의 위치를 어디로 정할 건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갖고 의논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보고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원해버려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참 좋은 케이스다. 우리 조합원들도 소외되는 거 싫고 뭔가 결정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조합원들, 다양한 조합원들 의견 줄 수 있는 공청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하죠.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1인 1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1인 1표는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요치대 그 협동조합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그때 그 여성조합원이 딱 한 분 유일하게 계신 분인데 그때 당시 여성들이 그 선거권이 없는 그때 당시로서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한 표를 준 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1인 1표주의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있죠. 그런데 보통 민주주의 하면은 누구나 어떤 활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서 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거를 저는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한살림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이런 문화 풍토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오해도 참 많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없었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런 훈련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나와 다른 의견을 딱 마주 대했을 때 막 흩어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수용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뭔가 듣고 경청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매번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결정해서 집행하는 걸 원하는 그런 문화가 좀 강해요. 그래서 요번에 라오스 갔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보셨죠? 처음 실제로 들어보니까 너무 쉽겠죠. 또 특히 남성 문화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여성들 말 많은 거 못 참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렇던데 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회의가 막 길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합시다. 더 생각해보고 좀 여유를 갖고 합시다. 왜 그걸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굉장히 답답해하죠.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이고요. 또 반려적인 문화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또 내가 뭔 말하면 책임 추궁 당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해진 일만 하게 되고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때문에 우리가 한살림 안에서도 민주주의적 의결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적 의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소개하는 게 딱 3가지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다수제의 민주주의죠. 다수결주의인데 주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통용이 된다고 하지요. 과반수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그런 거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다수가 원하면 그냥 통과니까 수긍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물론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다수결주의는 소수 의견을 또 설득을 해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합의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만장일치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유럽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만장일치가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소수의 독재를 허용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합의를 이뤄나가는데 그래서 회의 의결 방식으로는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게 가중 다수결 제도라고 우리가 헌법재판소 연상하면 될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66.7%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적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하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딱 보니까 제가 수정하기 전에 자료네요. 우리 합동조합의 총회에서 그 창립을 의결하는 과정이죠. 설립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할 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긴급하게 의안이 제기됐을 때 그때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중 다수결 제도가 협동조합 정관 안에서도 사실 존재해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의회 EU죠. 여기서는 사실 이걸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다수결주의를 하고요. 나머지 중요한 사항, 각 국가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만들죠.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 국회도 일반적으로는 다수결로 하지만은 정당 간에 되게 예민한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수결주의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온 사례인데요. 제가 그냥 경험한 건데 아마 그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판사님이 지금과 같은 CI를 결정하는 그 연극에 그걸 결정하는 그런 이사회가 연합이사회에서 열렸었어요. 제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요. CI를 개편하자는 의견이 그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 이사회에서는 그럼 이 CI를 어떤 시안으로 할 건지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해서 결정하는 의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CI 세 가지 중에 결정하는 회의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왜 붙이려고 하느냐. 있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 간판 다 바꿔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개편안은 지난번 회의 때 결정을 하기로 했다. 다수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CI 중에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고르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과연 이사회에서 우리가 의안으로 뭘 정해야 됩니까? 개편안은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는 꼭 우리가 이사회에서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디자인 감각이 있고 또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무진에 위임을 하자. 이건 이사회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앞에 거는 지금까지 CI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분은 분명히 전번에 CI 개편하자고 물론 본인은 반대를 했겠지만 다시 얘기를 꺼낸 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된 거죠. 그 동일 회기 내에 동일 사안을 다시 의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안토니아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꺼낸 거죠. 이제 말하자면 뒷북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전번 회의 때 안 오신 분들 분명히 회의록을 봤을 텐데
와서 또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이사회 의제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를테면 지부장님들 운영위원회 할 때랑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안이 아마 다를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결정하세요. 이를테면 지부 사무실에 냉장고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아마 하실 거예요. 이사회는 그건 다 실무진에 위임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사회가 어느 범주까지 의안을 다룰 것인지는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의하는데 소비가 되기도 하죠. 또 중요한 거는 소수 의견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됐어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하자니 반대하는 쪽이 너무나 의견이 강했고요. 근데 만장일치로 하자니 그 결정을 못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어서 다들 꼭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제 삐치도 봤지만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은 했어요. 그런데 그 소수 의견들이 각 지역의 대표시잖아요.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안 갈고 예전에 그 밥 한 그릇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그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그 네모 반듯한 그 로고를 그냥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합이사에서 정하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은 여전히 안 따르고 계세요. 돈 문제도 있지만은 원칙주의자들은 우리 의견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론은 다수결주의로 정해지긴 했지만 문구부를 저 마크를 쓰고 저 슬레이를 쓰긴 했지만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안 받아들일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있나요? 여기는 없나요? 다 적어 쓰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독일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에 핵발전소 전면 폐기 결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2022년까지 폐기 결정을 내렸는데 거의 25년간 토론을 계속했다고 해요. 이게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요. 뭐냐면 20여 년 동안 저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는 얼마나 회의가 길었겠어요. 뻔히고 옥정하고 의견 듣고 설문하고 이러면서 뭔가 시민들이 뭔가 수긍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와서 최종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 이것이 각 시민들이 대다수가 이후에도 뒷말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긴 시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게 독일이 이 핵발전소 폐기 관련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민주주의제가 그 소수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61년도면은 그 케네디 정부 있을 텐데요. 그 쿠바를 공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쿠바에 쿠바인을 1,400명을 훈련을 시켜서 침투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반대가 좀 많았죠. 반대가 많았지만 미리 이제 이 대통령하고 몇몇 인사들이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회의를 연 거예요. 반대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섣불리 반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니까 다들 원했던 거잖아요. 동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하지만 1,400명 중에 1,200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엄청난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위기상 그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한 책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이런 독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주왕복선이 올라가다가 폭발을 한 사건인데
분명히 반대가 있었는데 뭔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섣불리 이건 좀 위험한데요 라고 말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횡포입니다. 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회의하다가 말 끊어버리고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다가 토를 달지 못하잖아요. 물론 잘 돼서 다행이겠지만, 뭔가 통과가 됐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 자체가 책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독단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가 이 사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CBN의 성난 사람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50년도의 영화인데요.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만장일치제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이 영화의 사례를 많이 지금 들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걸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긴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배심원이 이제 유죄, 무죄를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1차에서 12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무죄고 11명이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수로 하자면 이건 결정이 된 거죠. 여기는 합의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토론에 들어갔죠. 이 배심원들은 주로 이 배심원 역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서 딱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저건 뻔한 거에서 아들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곤한데 뭐 밤새면서 얘기할 거 뭐 있어, 그냥 유죄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막 바쁘게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얘기하지 이렇게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명이 다 이제 11명이 유죄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토론을 거듭한 끝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무죄를 주장한 1명만 빼고 나머지 11명을 표결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이 무죄고 1명이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1명이 무죄다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1명이 유죄예요. 어떻게 할까? 시간도 많이 지졌고.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을 낸 배심원이 이제 정황을 보니까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 싶어서 무죄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무죄표를 합의를 보고 통과시킨 사례예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그 토론 과정들이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만장일치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만장일치제를 함부로 주장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요. 시간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지, 이걸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머카도 원숭이인데요. 통키한 머카드라는 원숭이인데, 이게 무리지어서 어디를 이동할 때 다수결주의라고 해요. 두 파로 이렇게 나눠서 쭉 가다 보면 이쪽이 줄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짧은 줄이 이쪽으로 못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생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이 다수가 옳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사람이 그 복잡한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듯이 아주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가는 그 빈 줄에 보여지는데요. 다수결 원리가 이 동물 세계에서도 보인다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열기 전에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거는 다수결주의로 하자. 그리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제로 하자라고 좀 원칙을 좀 정해놓고 둘 다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다수결로 표결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면 의견하는 과정에서 큰 마찰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의안을 제시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결정할 즈음에서 이제 다수결로 표결이 달라졌을 때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정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월 1회로 많이 하고 계세요. 격월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안이 많아져서 회의가 길어진다고 해서 월별로 하고 있죠. 월별로 하되 의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한 일주일 전이나 3일 전 급박하게는 바로 전날 밤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사전에 제공을 해주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보존을 하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돼서 조합원들이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활동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좀 더 토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안에 따라서 다수결을 할 것인지 합의제를 할 것인지 미리 좀 정해놓으면 좀 더 갈등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회에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끝나고 나서 뒤에 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특히 또 몇 명 모여갖고 막 반발을 하시죠. 근데 그게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리고 거기 누가 모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욕하죠. 뒷북친다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생산자연합 이사회에서 조직 개편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권역협의회가 있고요. 연합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권역협의회 공동체 연합회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때는 사무처장님이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럼 박수도 통과시키고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웅성웅성.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어느 지역은 이거 왜 만든지 모르겠대. 거의 한 달은 자기는 안 할 거래. 막 이러면서. 그럼 이게 뒷말이 많으신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못 하시고. 강압적이어서 그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사회에서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뒷말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속으로 뒷말 금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사부재의 원칙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앞에 결정한 거를 다시 정하자는 분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본인이 반대했고 또는 긴가민가 몰라서 별로 의견을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좀 정해야 회의가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가 뭔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각각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뜻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쉽게 그 결정 사항들을 글로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회의 안 오신 분들 꼭 이 회의록을 보여드리고 이건 이제 실무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회의 결과를 공개를 해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대로 식사 회의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더 얘기해보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산만하고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실상 하자고 하면서 딴 얘기 하죠. 그래서 회의와 식사, 그 다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로 보고를 하다가 앞 시간이 오던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고는 서류로 대체를 하고요. 가끔 의문사항이 있을 때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에 있어야 할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주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1년에 딱 2번 정도 이 사회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기로 했으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실무진한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혹시나 이사님들 중에 그런 질문이 안 나온다면 오늘 오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결정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런 이사회를 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사회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일단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하는 게 뭔지 이런 게 실제로 훈련이 지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조합원 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사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듣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 능력도 키워지게 되고요. 또 경영 책임을 맡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한 조직을 경영하는 능력도 이제 배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직을 했던 분, 또 이사회를 거쳤던 분은 정말 협동조합 하나 만들거나 사업지를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하시다가 임기 끝나서 나가시면 그런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 몇 명 있잖아요. 다 이런 훈련 과정들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 능력은 충분히 저는 교육을 훈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임원 역할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조직이란 게 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경영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인사관리 또는 아까 어제도 얘기했던 노사 간의 그 관계나 노동법 문제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노사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각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과정도 많이 훈련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한사님이 어떤 때는 미워 죽겠지만 또 한편은 내가 이 한사님 통해서 많이 이제 얻은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마지막입니다. 임원이 되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이사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이사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6번은 하실 것 같고요. 오늘 12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사회를 하게 되면 저 연수도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좋은 기회라면 이제 외국도 가실 수 있고요. 여행서를 안 좋아하시다가 이사를 하면서 온갖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도 계세요. 저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얻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또 새롭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들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임원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런 회의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걸 전해드리는 것보다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한 번 내지 2번 정도의 회의를, 아니면 그 전에도 숙단 회의를 하셨을 텐데 이사회와 관련돼서 이게 좀 의문이에요 하시는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쉬다 할까요? 아니면은 이어서 할까요? 좀 쉬다. 그래요?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이어가요. 네네.